네, 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사기 일주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1차 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연차 상관없이, 동차 유예 상관없이 이제 올해 합격하셔야 되니까, 자, 공부 방법 잠깐 설명드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대충 생각해 보시면, 실무 시험 끝나고 이론 강평 시작 전에 조금 미리 제가 오거든요. 그때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론 강평 끝나고 오늘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뭔가 지금 공부 방법론 듣고도 뭔가 불안하거나 개별적인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사기 시작하면서 공부 방법론을 조금 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별 학습이거든요. 개인별. GS랑 두 트랙으로 나눠서 갈 건데 지금 마음 바쁘다고 해서 문제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쫓아가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심은 기본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케줄상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기본서를 몇 회독 하겠다 또는 뭐 기본서를 총론 강론 나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기본서는 항상 붙들고 계셔야 되고 시험장 가는 날도 저도 딱 4권이죠. 법정까지. 그렇게 3권 들고 가는 거 세팅이 돼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S 따라 가실 건데요. 우리 스터디 일정. 우리 항상 복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해당 문제에 해당하는 기본서 찾아서 보는 게 그냥 전체 별표였고 그게 복귀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실 건데 그 문제별 기본서 확인은 여기서도 중요해요. 확인하는 건데 오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부터 3기까지 제가 나눠서 드렸잖아요. 이게 원래는 사기 우리 마무리 특강 때 그 표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데 한번 확 더 땡겨서 지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쁘고 불안하고 하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문제와 답을 좀 확인하는 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와 답을 확인하는 요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오늘 문제 1번에 해당하는 연기부터 3기까지 유사한 문제들 있죠. 요런 흐름으로 출제됐었고 배점이 뭐 10점일 때 20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주차마다 체크해 드리면 거의 문제 1, 2번급만 그렇게 보면 문제와 답을 확인하면서 연기부터 3기까지 문제를 혼자 돌리지 않고 해당하는 스터디 주차별로 좀 클리어, 미션 클리어한 느낌으로 문제 답을 좀 보려고 해요. 이게 전체 윤곽이고 우리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쓰기예요. 쓰기. 이게 이제 복기랑 기본서 끌고 가는 개인별 스터디 전략이면 쓰기의 경우에는 연차 상관없고 그러니까 유예인지 동차인지 이제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전 또 나눠야 되니까 그거 말고 16페이지에 아직도 조금 턱없이 부족하다. 거의 뭐 11, 12 또는 1차에 너무 올인을 해서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쓰기는요. 최소 주 2회부터 3까지 개인별로 드릴게요. 3은 주 2일부터 이겠다. 왜냐하면 토요일 포함이니까. 그래서 이론은요, 이제는 안 쓰시더라도 이젠 진짜 쓰셔야 되거든요. 개별 스터디 정말 꾸리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비추인 건 뭐냐면 모여서 목차만 잡아보자. 키워드만 써보자.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차 키워드 생각나도 실전의 문장으로 안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전처럼 해야 돼요. 실전처럼 문장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하실 건데 소스는 여러 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난 아직 한 12페이지, 3페이지 문제 2, 3까지밖에 해결 못한다. 그러면 저희 연기부터 1기까지 정말 기본 문제 있죠. 50점. 이거를 주 1회에 모여서 강제로 쓰시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전체 내용 흐름 잡는 거랑 플러스 정확성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마 16페이지 쓰시는 분들은 2단계는 지나셨어요. 쓰는 건 이제 할 줄 아시거든요. 그래서 연기에서 1기 문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복기는 여러분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문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개별적으로 스터디 꾸리셨을 때 쓰는 거 연습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남아있는 게 그 논점별 있죠.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기출 문제는 회차가 여러 개 쌓여 있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1000점으로 총 10회짜리 저희 책 그대로 따라서 그 문단 나눠드렸던 강의 자료 그대로 따라서 한 번 더 쓰시거나 아직 안 됐다라고 하면 처음 보시는 분도 계셨을 수 있고, 지금 이제 1차를 치르고 왔더니 좀 정신이 없다, 기출로 좀 하겠다라고 하면 10번 10회차만 일단 해주시고 요거 기준으로 이제 살을 더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볼지 고민을 안 하시고 10번의 시험으로 확인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쓸 거리는 저희 종합 문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게 이번 주에 끝나거든요. 6회차로 끝이 나는데 저희 자료가 회당 한 25페이지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 문풀의 목표도 많은 문제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도 감당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 구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좀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쓰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조금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고 전반전이랑 후반전을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렸던 거를 조금 소화를 해서 실전처럼 시동을 거는 걸 어느까지 해야 되냐면 5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뭔가 실전처럼 16페이지가 나오고 해야 6월에 좀 수정하고 뭐 고치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6월 저희가 24일 날 종강이고 그 다음 주 한 주가 뭐 복습을 할 시간은 있지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일단은 전반전에는 조금 끌어올리는 식으로 여기 말씀드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별 학습이랑 스터디 오늘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복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랑 답이 있고요. 1주차 해설 자료 나가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자, 진짜 시험이다라고 하면 시험지 한번 쭉 보시면 진짜 시험도 이럴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좀 편안한 문제 2번, 3번. 근데 이게 오늘 2, 3번이 편안하지 않았다 그러면 빨리 더 속력을 내셔야 됩니다. 편안해. 2번, 3번은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고 1번을 그래도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괜히 쓸만하다. 왜냐하면 문제 1번의 물음 2가 내가 준비했던 도정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좀 해보시고 문제 4번의 경우에는 뭔가 영어가 많지만 들여다보니 통계 얘기하고 있네. 이 정도로 조금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보실 때 2번과 3번은 배점과 시간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시간 관리랑 이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면요. 자, 문제 1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의 세 번째 줄 키워드만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발이익과 환수에 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발이익이란 용어는 31회 3번의 기출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뚱한 게 아니라 다시 나올 수 있고 31회 기출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과 연결돼서 나온 게 도시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물음 2번의 연결, 그리고 3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서 제도와 역할론을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소물음 1번부터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 같이 보면서 보실게요. 답안지. 저희가 3기 5주차 마지막에 우리 공개년 실현하는 세 가지 법 말씀드리면서 끝을 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나왔던 게 보상평가거든요. 보상이랑 도정법인데 답안지 한번 보시면 감정평가사는 보상평가의 경우 보이시죠? 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변동된다 하면 반영하지 않아요. 개발이 환수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어디서 나왔나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서 개발이익이 출제됐죠. 평가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반영함이 다르다. 그 논점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질문 중에 보상평가는 따로 공부 안 하나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 보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면에 나오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들이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시고, 또 평가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평소 연구했던 용역 중에 그런 걸 내시기 때문에 전면은 어려운데 보상 역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남은 회차에 한 3-4번쯤 낼 것 같아요. 보상도 법률이 우리 범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면요. 불로소득이란 용어 보이시죠? 개발이익이 나오면 같이 써줄 수 있는 게 불로소득, 그 옆으로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마 나올까 싶지만 개발이익은 세트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또는 재건축 관련해서 그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이익이 늘어나서 이 정도는 환수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써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판단하고, 마지막 소물은 3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는 환수의 구체적인 실현 제도로서, 여기 별표가요, 우리는 지금 참여하는 건 없어요. 근데 검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산정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은 아직 없지만.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은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필요성을 논하시온데요. 저희 해설 자료 잠깐만 같이 볼게요. 옆에 두고요. 자, 개발이익의 개념을 표로 나타냈는데, 개발이익 개념 한번 보시면 맨 위에 토지 소유자가 투자에 의한 증가는 어느 범위이든 들어가지 않아요. 환수 안 합니다. 그리고 3가지 보시면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 토지 이용 계획의 결정 변경에 의한 증가, 기타로 나눠져 있는데, 이 3가지를 다 포함하는 게 맨 오른쪽에 광의라고 보이시죠? 그게 우리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다 잡아줍니다. 다 포함하겠다. 최광의로 개발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실전에서 어떻게 하냐면 맨 왼쪽 공공투자에 의한 증가 최협의 있죠. 최협의. 그것만 뭘로? 개발 부담금. 우리 지난주 마무리로 개발 부담금도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환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념이 법률적인 정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다. 1페이지의 개발이익 역시 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줄 읽어보면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익의 변경, 그 밖에 사경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 초과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 바로 밑에 유형 개발이익, 바로 밑에 무형, 그다음 기타 경제 요인. 그래서 보시고, 환수의 필요성은 지금 10점 배점이기 때문에 최소 3가지 답안을 올렸어요. 그래서 기억하실 키워드로만 보면요. 일단 2번이 어디서든 서문에 다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키워드 한번 볼게요. 노력에 의하지 않은 토지 가치 증가는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3번째 줄 토지 소유권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고, 4번째 줄 공공법리에 복리에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유 토지의 발생 불로소득을 사회 환원한다고 아예 판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동산으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특성이에요. 부동산 특성. 2번째 줄 보면 부동산은 제대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 않아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4번은 형평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이익은 재건축이랑 세트로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뭘 쓸 수 있을까를 이런 식 개념과 환수 필요성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넘겨서 3쪽으로 가서 이제 진짜 질문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배점을 따야 되는 건 소물음 2번이에요. 자, 소물음 2번인데 이따 체크해 드리겠지만 얘는 누구랑 유형을 같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매도 청구 소송을 위한 감정 평가 있죠. 이거 설명하는 거. 그런 식으로 현금 청산을 설명하시오. 10점. 25점은 많고요. 10점 정도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차이점이 25점이기 때문에 3쪽에 보면 1번 각각의 의, 2번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 평가에서 반가로 1번 보시죠. 개념 쓰시고 반가로 2의 절차, 반가로 3이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 평가인데 모두 반가로 1번의 둘째 줄 73조 근거로 해서 그냥 분설해서
내용 정리했을 뿐이에요. 73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항이 나오는 게 기억해야 될 게 반가로 이번에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래서 어떻게 조항이 돼 있냐면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쪽으로 올라가서 60일 이내에 만약에 이게 그 다음 날로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 수용 재결이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게 지금은 당연한 조항이지만 신설 규정이기 때문에 계속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반가로 3번은 토지보상법은 여기 세 번째 줄에 68조 1항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소송에 따라 준용이 아니라 그저 시가평가로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양자의 차이점을 말을 하는 건데, 이거 우리 계속 지금 사기 오기 전까지 논점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 등장해야 될 건 73조 근거. 두 번째 줄 양자 현금 청산하는 건 동일하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재개발은요 공익 성격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준용하고, 바로 밑에 보면 재건축은 그렇지 않아서 이하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정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토지보상법 준용하지 않고 이 얘기만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반가로 2번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안 한다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도 준용한다 얘기 5쪽으로 가서 재건축은 준용하지 않는다. 그 현금 청산의 대상 차이도 있어요, 여러분. 73조 동그라미 1번 73조에 따라서 읽어보면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 철회한 사람, 할 수 없는 사람, 인가된 관리 처분에 따라서 제외된 사람 이렇게 있는데, 2번 보시죠. 재건축은 73조 플러스 거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있죠. 거기에 39조 3항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의 대상 차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이 제일 큰 차이죠. 눈에 보이는. 자,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보면 그 토지보상법 시행령 아닙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60조에 따라서 소유자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죠? 동그라미 양자 모두 협의 절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에서 협의, 재건축은 사인간 협의. 따라서 불성립에서의 그 권리구제 역시 이하로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5번인데요. 기준 시점 확정이에요. 재개발은 협의 성립 예정일이고, 재건축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왜 까다로우냐면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 끝에 판례의 그 판시사항을 가지고 판례는 일관되게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시기를 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라는 거는 분양 신청 끝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아주 작게 써놓으시면 이론적인 거고 그냥 실무상 돌아갈 때는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뭔가 논의가 있지만 일관되게 판례를 따라가고 있다. 4번 이제 여기는 고득점 맞으려면 이 정도 마무리인데요. 참고로 봐주세요. 개발이익을 이렇게 엮여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줄 정비 기반 시설, 주거 환경 본질적 개선은 물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큰 사업이죠. 매우 큰.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는데, 여기 다만 보시죠.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 초과하는 개발이익 부분은 재개발은 토지보상법 준용해서 배제하는 거고, 재건축은 그 뒤로 가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지만 31회 개발이익 그리고 도정법 다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최고
가장 현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물음 3번은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 설명인데 얘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나온다? 어떤 제도와 역할을 같이 묻는 얘도 세트다. 그래서 5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얘는 최소 10점 분량은 쓸 줄 아셔야 된다. 어떤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타당성 조사, 표본 조사 이런 것들 있죠. 어떠한 제도 냈을 때 10점 플러스 더 쓴다라고 하면 우리의 역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점이기 때문에요. 예, 2개의 목차 정도 썼어요. 1번은 개념이고 자, 2번 7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을 1, 2, 3으로 제가 놨는데요. 예, 이따 자료 보고 나서 좀 더 법률적으로 보완해서 수정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과 2번으로 초과이익 산정을 했고 결론적으로 초과이익 산정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그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의 그 가액은 일단 여기 산정, 공시된 주택 가격으로 일단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의 업무 자리는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따 해설 자료 보시겠지만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개발이익과 감정평가로 마무리하는데요. 혹시 정말 깊게 물어보면 그럴 리는 없을 거겠지만 예,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사회적 형평성 통합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 나눠드린 자료 있었어요. 예, 단점. 사유재산권 침해하죠. 이중과세 문제 있고 주택 실소유자와 투기 세력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등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웠다라고 하면 아는 것을 모두 써야 한다. 그 채점평이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결에다 써주시면 돼요. 문제 1번이 뭔가 쓰기가 애매했다라고 하면 2, 3번을 잘 쓰셨어야 되는 문제고 1번은 조금 준비를 못했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해설자료 페이지 이쪽만 같이 보면요. 이 제도와 함께 역할이 나왔을 때 10점 분량은 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개의 목차를 써주시고 그 제도에 맞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요 1번의 경우는 택지비든 분양가든 정말 그 실제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맞추냐 못 맞추냐예요. 네, 그거 못 맞추면 점수는 날아가기 마련인데 2, 3번은 약간 방어의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2번 부동산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실현한다. 이건 장문 수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3번 각 제도 안에서 이걸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찝어주면 더 좋겠지만 양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맡고 있죠. 가격을 제시해 주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생전 보도 못한 제도다라고 해도 약간의 방어적인 목차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 요거 자료 그 표 보면서 복귀하실 거 체크 하실게요. 오늘 문제의 출발은요. GS 연기 10회 한번 보시죠. 10회.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예, 집에 가면 당연히 잘 쓰시겠지만 2번, 10회 2번. 주택 재개발 추진 단계별 감정평가 업무 분류. 얘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된 기출이기도 하지만 우리 수험 공부할 때 얘가 뼈대를 쌓고 그 다음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일기로 넘어가서요. 일기는 4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4쪽에 9회예요. 9회. 구회 가면요. 공동주택 보이시죠? 네. 이게 매도 청구라고 써놓으시고요. 1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분명히 청구를 위한 감정평가인데 안에 그냥 물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매도 청구가 뭐냐, 시가가 뭐냐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 두 번째 준비한 건 오늘 거.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설명하시오. 그냥 이런 문제. 현금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를 설명하시오. 얘도 똑같이 시가랑 매도가 뭐냐, 매도 청구가 뭐냐 이미 물었지만 좀 단순하게 똑같이 매도 청구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칸에는 두 가지를 복귀해야 된다. 매도 청구도 따로 한번 써보고 현금 청산도 한번 따로 써본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 왔어요. 3기 2회 보시죠. 3기 2회. 이거는 3기 때 최근이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실무에서 이미 먼저 나온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3년 이내와 이후에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마지막 거기다가 4번 써놓으시면 오늘 문제 있죠? 예, 현금 청산 누구와 누구 비교, 재건축과 재개발 비교. 이렇게 하면 가지고 있던 논점들 다 보신 거고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열심히 준비하는 문제예요. 얘도. 그렇게 하면 문제 1번은 많진 않죠, 복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묶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연기부터 상기까지. 그래서 그걸 절대 다시 쓰란 말 아닙니다. 아까 쓰기는 3가지 정도 드렸잖아요. 이제 개인별로 쓰는 거고 복귀예요, 복귀. 가서 문답 빠르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귀가 다 돼 있다 그러면 시간 세이브가 조금 더 되실 거고, 그럼 쓰는 거에 좀 더 열중하실 수 있을 거고, 좀 밀렸다라고 하면 순서 막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 따라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은 여기도 보시죠. 문제 2번도 옆에 해설자료 3쪽, 그다음에 문제 2번, 그리고 저희 답안지 9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8쪽. 일단 시장가치 가치다원론은 저희 해설자료 왼쪽 3쪽에 보시면요. 그 박스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러분들도 이제 체계가 잡히시죠.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설자료 3쪽 보면 제일 큰 논점 하나로서 거의 가치다원론 있죠. 가치다원론 이거 나오면 정말 고맙다. 쓸게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목적별로 물을 게 조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치다원론 하나. 자,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이렇게 묶으셔서 다 나올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가치 간의 비교, 가격과 가치 간의 비교예요. 그래서 시장가치와 외의 가치는 뭐 이론상 다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 밑으로 박스로 내려오면 보이시죠? 박스 보시면 자, 가치와 가격의 비교, 무조건 준비가 잘 돼서 들어가야 되는 건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시장 가치와 여기 적정 가격 있죠? 기본인데 우리 약간 틀어서 요즘 보고 있잖아요. 다르다의 개념도 충분히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3가지의 비교, 적정, 보상, 실거래, 그리고 마지막 시장 가치와 거래 가격이라고 해서 오늘 물었던 시장 거래 가격은 여기 31회 기출 용어예요. 그때는 피드백을 묻지 않고 그냥 어떤 영향인가 비교라고 했는데 오늘은 정답인 피드백을 한 번 더 분설해서 써보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죠. 시가 요 부분이랑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지막 3번. 요게 아직 우리가 안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푼 것들은 종합 문풀에 있거나 스터디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다 됐다, 순서대로 다 따라하고 있다 그러면 종합 문풀 자료 구에다가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빨리 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쓸 거니까 스터디에서.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가치와 가치 간의 비교예요. 가격 비교가 끝났다라고 하면 가치와 외의 가치 비교인데, 자, 오늘 공정 가치를 낸 이유는 가장 실무 기준에서 명확하게 외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공정 가치입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와 공정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래도 1순위는 공정 가치. 한번 문제 보면서 이제 풀어 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 자료는 진짜 참고 자료라서 이따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인데요. 문제는 대개평이에요. 자, 시장가치 기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물음 1번. 감정평가 가치 기준이 시장가치여야 하는 여기 당위성 있죠. 당위성 5점. 얘는 서와 결에서 활용할 소스 정도예요. 당위성. 그리고 물음 2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양자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뭐 당연한 건데 그 안에서 피드백 관계 이건 기억하셔야겠죠. 피드백 관계. 그래서 문제로 아예 그냥 드린 거고 피드백 관계. 물음 3은 정말 평이 제목고 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한다. 27회 기출이에요. 27회 공정가치. 공정가치와 시장가치를 비교 설명하시고 배점만 좀 키워서 다시 냈습니다. 여러분. 비교 설명 문제. 그래서 여기 답안지 8쪽 보실게요. 답안지 8쪽.
이거를 어떻게 엮어 써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서결이 어렵다라고 하면 저희 16페이지 그냥 1번부터 4번 다 푸는 게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서결은 아무리 해도 내가 어렵고 점수를 득점하는 것도 미비하다라고 하면 3기 때부터 말씀드리기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자, 고득점 조금 잘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서도 가능하다. 자꾸 묻는 이유는 두 번째 줄 개별법에 아직 가격이란 게 남아있고 잘 아시겠지만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불분명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줄 특히 시장 거래 가격은 여기 밝혀주죠. 시장 가치와 동일하지 않고 근데 이제 피드백 관계는 존재하고 또한 공정 가치는 시장성과 교환 거래를 전제하는 바 유사성은 있습니다. 결론, 당위성 물었잖아요. 즉 보시죠. 시장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가치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다양한 가치, 외의 가치, 가격 존재하는 바 이를 검토하여 감정평가 가치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소물음 1번을 물은 이유를 구성해 줍니다. 당위성은 우리가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점을 줄여서 쓰는 거라서 자 5점의 배점입니다. 8쪽에 1번 시장가치 기준의 써주시고요. 9쪽으로 넘어와서 2번 보시죠. 감정평가의 기준 당위성인데요. 이거 쭉 읽어보시지만 키워드 한번 같이 기억하면 동그라미 1의 키워드는 세 번째 줄 시장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가치가 시장가치. 시장 요구에는 5가지 개념 요소 쭉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에서 제일 요구하는 요소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치 다원론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 다원론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원화된 가치 역시 시장 가치를 기준해서 전제로 결정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밑에 두 번째 줄 선택 지표로 작용하죠. 네, 적정성이 요구되는 바 원칙적으로 사회적 요청이 가장 높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키워드 3개 기억해 놓으시고 시장가치에 대해서 나오면 서결로 구성이 충분히 가능.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피드백 관계는 이제 좀 분량을 늘려 쓰는 거 정도인데요. 자, 오늘 이거 3번 썼잖아요. 시장가치의. 예, 여러분 그거 한 번 더 기억하세요. 분설되는 물음에서는 의 누락하지 말고 다 써주시라는 말 기억해 주세요. 오늘 되게 심했잖아요. 다 씁니다. 10쪽으로 넘어가서 시장 거래 가격의 의의만 확인해 보면요. 얘는 시장 거래 가격 또는 적정한 빼고요. 그냥 실거래 가격, 걔도 똑같죠. 적정한 빼고 실거래 가격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첫 번째 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대상 부동산의 가격 거기다가 말을 좀 붙이면 세 번째 줄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반영될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이 큰 가격. 여기까지는 뭐 사정이 개입됐다, 특별한 불균형이 개입되다 이런 거 쓸 수 있는데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려면 현실 부동산 시장에서 존재하는 가격인데 다양한 가격 정보의 원천, 즉 우리한테 자료 제공은 굉장히 크죠. 그 얘기가 하나 더. 2번 보시죠. 시장 가치가 거래 가격에 미치는 영향, 피드백 관계를 보여주면 목차만 칠게요. 반가로 1. 거래 가격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반가로 2번 보시면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을 계속 보다 보면 합리적 시장 거래 가격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그 다음에 시장의 거래 가격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인데 제일 중요한 건 반가를 자료로서 제시되는 거예요. 자료. 11쪽으로 가면 어떤 자료냐? 보시면 두 번째 줄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그리고 맨 끝에 줄 비용 자료, 수익 자료 다 제공. 그리고 시장 가치가 적절한지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전제가 두 번째 줄 끝에 되게 효율적 시장이다. 정상 계획이 없고 굉장히 괜찮다라고 하면 적절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보시면 양자는 피드백 관계다. 두 번째 줄 보시면 평가 과정과 거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리고 다른 말로 마무리 맨 끝에 줄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얘는요, 적정 가격은 굉장히 오래된 논점이고, 실거래, 아까 실거래 가격이랑도 똑같이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정한 빼고, 적정한은 이제 안 나왔지만, 우리 아까 박스에서 봤을 때 맨 끝에 써봐야 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물어보는 가격의 중심이죠. 실거래, 그거랑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모름 3번 마지막이죠. 공정가치와 시장가치 비교예요. 비교 설명의 10점 문제인데 보시죠. 1번은 개념이고 개념 끝에만 볼게요. 개념 끝에 12쪽으로 올라가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반가로 1번 공정가치는 보시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 평가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한다. 의 써주시고 어디서 기준되는지 써줍니다. 자, 유사점과 차이점인데요. 반가로 1번 키워드 시장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걸 제일 많이 쓰셨고 반가로 2번 목차를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가치의 접근 방식이 양자다. 3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동일하다. 그 얘기로 써주시고 자, 차이점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는 분량이 어느 교수님 책 이상 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가로 1번에는 세 번째 줄에 방매될 필요 없는 거 있죠. 공정가치는 당사자 A, B 간에 성립이 되면 그 가격 그대로 수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방매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줄 특정 이익이나 손실이 있어도 인정해 주는 게 공정가치다. 반가로 2번은 거기 안에서 그 특정 이익이나 손실을 한 번 더 결합가치라고 얘기해 주면서 지금 시장가치는요 그렇지 않은데 두 번째 줄 끝에 공정가치 평가에서는 시장가치 평가에서 무시된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주고 시너지 효과를 더 반영해 줘서 범위가 더 넓다고 봅니다. 그 4번 보시면 네, 두 번째 줄에 비시장적 요소도 반영될 수 있고 시장가치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고 외의 가치이다. 그래서 우리 이론 그리고 실무 규정 통틀어 봐도 가장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정 가치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가치, 투자 가치. 자, 14쪽으로 가서요. 결에서 논점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 거래 가격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있잖아요. 정보. 그 정보 하나도 있고 축이요. 평가할 때 축이 그 자료 하나랑 우리 내부에 선례도 있어요. 첫 번째 줄 보면 시장 거래 가격과 감정평가 선례를 활용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 하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감정평가법 구조에 따라서 여기 제한적이에요. 어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그 정보 체계에 등록해서 구축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의 소스를 두 개를 기억하고 실거래와 정보 운영 체계. 마지막이 뭐냐면 맨 끝에 줄 보면 두 번째 줄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실거래가 조정해야 된다 계속 쓰잖아요. 감정평가법 구조 역시 정보 체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체로서 맨 마지막 줄 적극적 역할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은 조금 더 확장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정보, 시장 거래 가격이랑 선례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면 돼요. 보완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그러면 해설 자료부터 볼까요? 해설 자료 3쪽에 보시면 참고 자료 있죠? 네. 혹시 혼자 이런 거 보셨나 해서 실어드렸어요. 여기다가 별표 아니다. 세모를 크게 쳐놓으시고 중요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정말로 실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빠짐없이는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아서는 아니란 거 오늘 강평 참가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3쪽에서 볼 거는 기준가치 개념 및 의인데요. 혹시 기준가치의 의의를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 정확한 표현을 좀 알고 가려고 해요. 기준가치랑 감정평가의 여기 기본 측정 과정에 관한 표현이라고 해석해서 보고 있어요. 기본 측정 과정에 관한 표현. 그래서 기본 측정 과정에 관한 표현이 개념 요소 5개를 만족하는 걸 이제 시장 가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가치 전제라는 말인데 우리 가치 전제 최유효용 전제 하잖아요. 보시면
가치평가에 적용할 실질적인 상황 또는 가상적인 상황, 우리는 최를 상정해서 하잖아요. 가치전제. 그래서 가치전제는 세 번째 줄 가치기준을 적용하는 특정한 상황을 얘기하고, 가치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즉 시장가치를 같이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전제가 달라지면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남아있는 논점이죠. 시장가치와 외외가치에서 영구적으로 용역적으로 남아있는 물음표는 뭐냐면, 그 시장가치 외외가치가 모호하다, 구체성이 결여됐다, 이거가 제일 큰데, 얘 역시 우리 기출을 좀 이렇게 보시면 지적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가 낮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하나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 문제점 적용한 거 한번 보시면 반갈 1번 보시죠. 기준가치 개념이 혼동됐대요. 이거 진짜 이 연구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준가치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기서는 결론, 기준가치라고 부르지 말고 가치의 기준, 가치 기준이라고 부르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가치가 구조 2항에 있는 기준 시점처럼 요거랑 좀 체계를 맞추려고 기준가치라고 가지고 왔는데, 들여다보니 기준가치라고 해서 써놨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평가사들이 시장가치 안 쓰면 이거 어떻게 큰일 나는 것처럼 오히려 경지성을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가치의 기준이다라고 바꿔버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까 의미에서 풀었었듯이 그 개념 요소를 만족하면 된다. 그 개념 요소를 만족한 가치, 요것만 성립해서 그걸 시장 가치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준 시점처럼 똑같이 용어를 좀 같이 만들려고 기준 가치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바꾸자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설마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을 묻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이 혼동이 왔다라는 거고요. 반가로 2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에 대한 오해 있죠? 금방 말했던 너무 경직돼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의 도입으로 인하여 모든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는 시장가치 인식이 확산되었고 그 예외를 적용하기가 오히려 좀 너무 타이트하게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시장가치 아니면 뭔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외가치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거 지적하는 거고, 사쪽으로 가서 이거는 이제 편안하게 보실 외가치가 불특정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이 지적이에요. 그래서 요 논문의 이 학술대회 발표 이 자료는 그 주체가 그 서광채 교수님이라서 실어놓긴 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 모색도 세모 쳐놓으세요. 세모 해놓고 이 앞에 세 가지를 풀어가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보자라고. 그런데 수험적으로는 약간 갸우뚱해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훅 읽어보는 정도로 넘길게요. 저랑은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기겠어요. 네. 자, 그러면 바쁘지만 저희 표만 볼게요. 1, 2번만 같이 체크하려고 해요. 표. GS 연기 첫 장 보면요. 이제 복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주세요. 이 연기 2회 보시죠. 연기 2회. 자, 가치의 본질, 가치와 가격 구별 이유, 감정 평가 대상으로서 우리가 가치를 어디까지 보는지 가치론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 바로 옆에 3회 보면요. 3회 2번은 그냥 복귀할 것도 없겠죠. 그냥 쓰는 거. 개념 요소, 시장가치 외 가치, 서술하는 거, 암기형 그냥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에는 2개 확인하셔야 되고, 1개 많습니다, 여러분. 1기. 1기에는 2회, 3회 보시면 되는데요. 1기 한번 보시면 2회, 2번 보세요. 아까는 단순히 가치의 본질만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가치, 가격, 원가 비교하고 3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문제. 그 다음 3회차로 올라가면 금방은 그냥 개념 요소랑 서술해 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했던 거 동그라미 2번 원칙 이유라던가 저희 3회 1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면
이제 동일성 나오죠? 예, 여기 있어요. 적정 가격이랑 시장 가치와 같은 점, 다른 점. 문제 2번에는 17회 때 문제이긴 해요. 시장 가치, 투자 가치, 계속 기업 가치, 담보 가치. 여기에 예, 공정 가치 오늘 거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죠. 가치 간의 비교. 이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2기로 가시죠. 2기, 2회. 3개 남았거든요. 2기 2회에는 2기 2회 2번. 개념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그 풀이잖아요. 그게 2번이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문제를 20점 분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2기 2회에 3번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유사한 문장, 유사한 목차 이런 거 계속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3기 1회 보시죠. 3기 1회. 3기 1회에 문제 2번 있죠. 이건 조금 이상했어요. 그쵸? 이거는 답안 보면서 공부하자고 했어요. 그쵸? 성립 요건, 적정 가격의 성립 요건과 성격 쓰는 거고 아예 동그라미 2번 동일하냐? 아니다. 동일하지 않다의 답안으로 갔던 문제. 요렇게 하면 아까 박스에서 봤던 가치론을 한번 혼자 쭉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만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우리 했던 거 복습 좀 부탁드리고 문제 3, 4는 바로바로 넘길게요. 3번은 강론에서 1순위입니다.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 자,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시면요. 저희가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개념 쓸 줄 알아야 되고 개념에서 여러분 1번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답안 확인할 건데 친환경적 요인 있죠. 이거. 친환경적 요인이라는 거 꼭 반드시 반영. 더 넓혀서 내가 더 많이 쓰겠다 하면 가형료 더 묶어 써도 좋고요. 시대가 변했다. 그죠? 근데 가치관이 변했다. 친환경적 요인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 얘기 쓰시면 되고 두 번째는 관련 규정. 2년차 분들 실무 기준을 조금 못 보시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영구적으로 논의되다가 결국에는 들어와 있어요. 가치 증가분 포함해서 평가해라. 그래서 기준이 되게 중요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는 평가 방법. 그리고 오늘 묻지 않았지만 이따 해설 자료 체크만 해드릴게요.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뭔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 한계 이런 거는 이제 해설 자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녹색 건축물은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고 14쪽에 바로 답안만 체크할게요. 14쪽에 개념부터 쓰고요. 녹색 건축물이란 이런 것이고 맨 끝에 줄 보면은 경제적 효과 창출하는 특징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이 비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 너네 평가할 때도 반영해 줘라. 이게 흐름이에요.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15쪽으로 가서 관련 규정. 15쪽에 첫 번째 줄 보시면 실무 기준 녹색 건축물 들어와 있고요. 녹색 건축물. 네 번째 줄에 어떻게 결론이냐면 가치 증가분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포함하여. 그래서 묻는 게 어떻게 가치 증가분을 포함해 줄 거냐가 논점인 거예요. 어떻게 포함할 거냐. 그래서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얘네 다 순서가 똑같아요. 구성하고 있는 그 산식 요소 그대로 나눠 쓰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재조달 원가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놓으시는 게 이미 건축 단가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재조달 원가 돼 있는지 보시되 이중 계산에 유의해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이제 감가 수정할 때 밑에도 두 번째 전체 내용 연수나 잔존 내용 연수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환경적 감가, 즉 환경적 요인을 같이 반영하는 거. 그다음 거래사례 비교법은 16쪽으로 와서요. 두 번째 주 인증 등급의 유사성 고려하시고 바로 밑에 대장에 찍혀 있기 때문에 등급 확인을 사례 선별할 때 고를 수 있고 그다음 역시 가역료가 개별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이라는 게.
3번 수익환원법에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수익환원법, 두 번째 줄 친환경 인증 효과가 임대료, 공실률, 운영 경비, 환원율 다 들어가 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대수익 분석할 때 인근의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서 너무 과대한지 수익성 잡아놓은 게, 환원율은 인증 효과 고려해서 밑으로 하향 조정할 거고, 그죠? 하향 조정. 마지막 재매도 가치 추가했을 때 프리미엄이 존재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까지. 그리고 마지막 관련 문제는 이렇게 친환경 요인, 친환경적 요인을 목차에 이렇게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죠. 결론이에요. 친환경적 요인은 투여된 비용만큼 경제적 가치로 반영해 줘라. 그래서 기준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네. 해설 자료에서는요, 그것만 어디에 있다만 말씀드릴게요. 자, 해설 자료 5쪽인데요. 이거 한 개나 문제점 다 적을 필요 없죠. 다 적을 필요 없고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요 사이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솔직히 목차만 읽으셔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보시면요, 5쪽에 왼쪽 보시면 밤가로 1번에는 그 뉴스팝에서 얘기하는 권고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볼게 반가로 1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이런 건축물 다루려면, 반가로 2번 부적합한 가치 조정, 세 번째 줄 보면 충분한 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시장에서 이런 성능이 이 정도의 가치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등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해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무조건 녹색 건축물이라고 해서 플러스는 아니다. 그 얘기 해주려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5쪽에 이쪽 보면요, 요것도 그 밑줄 그은 부분으로 읽어보시면요, 되게 일반화된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 끝에 세 번째 줄 적극적으로 조사, 연구해라.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끝에 자료 제공이 좀 미흡하니까 자료 좀 받고, 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보여줘라 이거예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올렸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론스럽죠. 예,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 그 논문은 그것 장희순 교수님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넣었는데, 아예 그냥 여기서 친환경 요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 논문을 찾아보실 필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실증 사례들 쭉 그냥 보여주는 분석 논문이고, 저희는 6쪽에 한계점을 좀 가져올 수 있어요. 한계점. 근데 얘도 읽어보시면, 목차만 보시면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렵고, 그쵸? 데이터 수집 어렵고, 두 번째, 아까 경험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주체가 인지가 좀 부족하고, 마지막 3번이 이제 계량화에는 이제 한계점, 반영을 한다 해도 좀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4번 해설 자료 바로 보고 갈게요. 얘는요, 지금 볼만한 게 그 각주에 안지희 되어 있죠. 해외 자동가치 산정 모형 AVM 제도와 실태, 요런 글이 있어요. 얘는 볼만하지만 우린 시간이 없으니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것만 이제 어디에서 출처했다 요것만 알려드리고요. 자, 만약에 여기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17페이지로 가서요, 양자를 구별하는 게 그 글에 조금 서두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둘 다 통계로 들리는 건 똑같은데 그 기원 같은 게 달라요. 첫 번째 보면요, 자동가치 산정 모형은 첫 번째도 부동 정보 이용해서 개별 부동산의 특정 시점, 시장가치 자동 추정, 통계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밑에서 세 번째도 사적 감정평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담보평가할 때 이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적이라고 해서 좀 나누기는 어렵지만 담보평가에서 지금 활용하고, 또 일반인들이 투자회사 결정할 때 AVM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2번 대량 감정평가는 컴퓨터 기반으로 이렇게 표준화된 방법론, 그리고 공통자료, 통계적 검증을 활용, 기준 시점에 대한 일단의 부동산, 일단이면 과세, 대량, 이거랑 똑같은. 그래서 과세평가 시 위에는 사적이라고 하면 밑에는 과세, 공적 영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자의 구분은 첫 번째 게 제일 많죠. 예. 부동산 정보랑 수학 통계 기반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돌린 거고, 예, 18쪽으로 가면 두 번째 줄에 평가사 판단보다는요, 업무와 비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한 거는 동일해요. 양자 다 빠르게. 근데 차이점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CAMA는 동일 시점의 대량 부동산 가치, 그 AVM은 그냥 특정 시점에 어떤 부동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CAMA는 전통적으로 과세죠. 과세. 근데 밑에 세 번째 줄 보시죠. AVM이라는 건 담보평가 있죠. 모기지 담보평가 할 때 저비용, 업무 신속성, 가치 산정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곁가지로 이렇게 나온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는 이거 평가 없이 진행되는 은행의 대출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맨 끝에 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VM이라는 이 모형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맨 끝에 줄 우리 업계는 원칙 기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 출처의 글을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오남용의 부작용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업계가 나서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자, 이게 논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업계는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이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늘 문제 끝이 납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내용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아까 체크해드린 우리 표에 있는 문제 위주로 빠르게 복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